어느 분야든 1위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정상에 올랐더라도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운동 능력을 갖춘 농구 선수들이 모인 NBA에서도 독보적인 피지컬과 가장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50년이 지나도 깨지지 않는 역대급 1위 기록들을 줄줄이 세우고 떠난 레전드 센터가 있었는데요. 이 선수는 바로 한 경기 100득점 신화의 주인공 윌트 체인벌린입니다. 2m 16cm라는 장신의 긴 팔 그리고 사기적인 점프력에 힘입어 단일 시즌 평균 득점, 리바운드 역대 1위, 단일 시즌 출전 시간 역대 1위, 단일 경기 득점, 리바운드 역대 1위 등 웬만한 1위 기록들은 범접할 수 없는 수준으로 못 박아두었고 아직까지도 NBA 현역 선수 중 누군가가 역대급 기록을 세웠다 하면 바로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어 고대 괴수라고 불릴 정도로 전설과도 같은 선수인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록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고대 괴수의 커리어를 리와인드 해봅시다. 1936년 8월 21일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윌트 체인벌린은 용접공으로 일하는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의 돌봄을 받는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어렸을 때는 농구보단 달리기를 더 좋아했으나 중학생이 될 때쯤 그의 고향이었던 필라델피아의 인기 스포츠가 농구였기에 농구를 즐겨보다가 농구팀에 합류하면서부터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또래에 비해 늘 컸던 윌트의 키는 필라델피아 오버브룩 고교 입학 당시 190cm 가까이 자라면서 팀 내 에이스로 거듭나게 되었고 해마다 10cm씩 크는 폭풍 성장이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팀이 자유투를 얻게 되면 체인벌린의 리바운드가 확실했기 때문에 일부러 팀원들이 2구를 놓쳐 필드골 찬스를 만들어주거나 골텐딩 규정이 없었을 때 동료들의 슈팅까지 건드려 팁인 득점으로 전환시키는 등 무시무시한 기행들을 일삼으면서 팀의 연승 행진을 이끌었습니다. 3년 동안 당한 패배가 3번밖에 되지 않았고 2학년 때는 19승 무패 행진 신화를 쓰면서 고교 농구판의 독보적인 존재로 이름을 떨쳤고 졸업반 시즌에 평균 44.5득점을 기록하며 모든 대학의 러브콜을 받던 그는 캔자스 대학교로 진학했습니다. 대학 무대에서도 체인벌린을 막을 선수는 전무했고 3학년 때 팀을 NCAA 토너먼트 결승전으로 이끌었는데요. 연장전은 3번이나 갈 정도로 치열한 접전 끝에 캔자스는 1점 차 패배를 당해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결승까지 오르는데 막대한 공을 세운 체인벌린은 토너먼트 MOP로 뽑히면서 자신의 가치를 계속 상승시켰습니다. 대학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은 그는 4학년을 건너뛰고 프로 무대로 가고 싶어 했지만 당시 NBA는 대학 미졸업자에게 리그 출전을 허용하지 않았기에 1년 동안 묘기 농구팀이었던 할렘 글로버터스에서 $50,000의 연봉을 받으면서 시간을 보냈고 그때 NBA는 팀의 연고지와 고향 출신이 같은 선수를 연고지 우선 지명으로 뽑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필라델피아 워리어스에게 1959년 지역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아 NBA 커리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시초인 필라델피아 워리어스는 창단 초기에 희대의 괴수를 얻으면서 동부의 강호로 군림했는데요. 모든 팬들의 기대가 쏠렸던 데뷔전부터 43득점 28리바운드라는 웃음밖에 안 나오는 기록지를 작성해내면서 팀의 9점차 승리를 이끌어냈고 루키 시즌의 커리어 하이 득점은 58득점, 커리어 하이 리바운드는 45개를 기록하면서 NBA 리그도 단숨에 지배해버렸습니다. 모든 경기를 주전으로 소화한 그는 루키 시즌 평균 37.6득점, 27리바운드라는 무자비한 기록을 남겼고 신인상은 물론 올스타전 MVP, 정규 시즌 MVP까지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플레이오프였는데요. 동부 2위로 진출한 프롭에서는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정통의 강호 보스턴 셀틱스를 마주했고 커리어 내내 부딪히게 될 라이벌 빌 러셀을 상대로 85득점을 더 뽑아내면서 득점 면에서는 우위를 가져갔지만 팀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팀플레이에 치중했던 빌 러셀에 비해 윌트는 개인 득점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셀틱스에게 밀리기 시작했고 2승 4패로 시리즈를 내주면서 우승에 실패했습니다. 보스턴에게 가로막힌 뒤 체인벌린
체인벌리는 은퇴를 고민하기까지 했는데 그 이유는 워낙 압도적인 그를 막기 위해 모든 팀들이 거친 파울로 괴롭혔고 계속 뛰다 보면 자신이 보복을 할까봐 걱정된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NBA는 3점이 도입되기 이전이라 골밑은 포화 상태였고 체인벌리는 늘 두세 명의 수비수들을 이겨내야 했는데 윌트는 커리어 내내 파울아웃이 없을 정도로 매너 좋은 선수였기에 파울을 견뎌내기 위해서 루키 시즌 이후 벌크업을 하며 완성형 괴수로 거듭났습니다. 워리어스에서 보낸 6시즌 동안 8년 연속 우승이란 역사를 쓰고 있는 보스턴을 넘지 못하면서 우승 반지는 얻지 못했으나 우승을 제외하고 갈아치울 수 있는 기록이란 기록은 전부 갈아치웠는데 리그 3년 차였던 6일 시즌에는 평균 50.4득점으로 단일 시즌 득점 역대 1위, 한 경기 100득점을 뽑아내며 단일 경기 득점 역대 1위, 한 경기 55리바운드 기록으로 역대 1위 등 득점왕과 리바운드 왕은 매 시즌 밥 먹듯이 하는 수준이었고 뭐만 하면 역대 1위 기록을 범접할 수 없는 수준으로 깨버리니 NBA에서는 이 사기캐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페인트존을 넓히고 공격자 골텐딩 룰을 만드는 등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개인 기록 면에서는 다른 선수들은 평생 한 번 낼까 말까한 50득점 30리바운드를 평균치로 뽑아내며 독보적인 누적 기록을 쌓아갔지만 64년 파이널에서 셀틱스에게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무너진 체인벌리는 64-65 시즌 중반 자신의 고향을 연고지로 삼게 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로 팀을 옮기게 됩니다. 당시 필라델피아는 체인벌린이 합류하기 전에도 14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어오던 강팀이었지만 그중 우승까지 이어진 것은 딱 한 번이었고 이유는 같은 컨퍼런스 소속인 보스턴 셀틱스가 넘을 수 없는 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윌트의 합류는 분명 큰 힘이 되었는데 시즌 중반이 지났을 때 합류한 첫 시즌에는 5할 승률에 그쳤지만 다음 65-66 시즌부터 55승을 걷어내며 보스턴의 독보적이었던 정규 시즌 1위 자리를 뺏어왔습니다. 하지만 2년 연속으로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패배했고 보스턴 셀틱스와 그를 번번이 가로막던 라이벌 빌 러셀이 전대미문의 8핏을 달성하는 것을 보며 또 한 번 좌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반복되는 우승 실패에 고심하던 식서스의 알렉스 감독은 7년 연속 득점왕에 올랐던 윌트에게 슛 대신 패스를 주문했고 공격보단 강한 수비에 좀 더 힘써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66-67 시즌 윌트가 역할을 바꾼 알렉스 감독의 전술은 성공적이었는데 필라델피아는 개막 후 7연승 행진을 시작으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승수를 정립해갔고 최종 68승으로 당시 리그 역대 최다승 기록을 갈아치우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어김없이 플레이오프에서는 지독한 악영과도 같은 보스턴 셀틱스를 컴파에서 마주했고 다시 한번 체인벌리는 라이벌 러셀과 맞붙게 되었는데 시리즈 평균 21.6득점, 32리바운드, 10어시스트로 평균 트리플 더블을 뽑아내며 폭주했습니다. 양팀 중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까지 뿌리면서 이타적인 팀플레이를 한 결과는 4승 1패라는 압승이었고 드디어 보스턴 셀틱스의 9년 연속 우승을 저지함과 동시에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파이널 상대는 친정팀이자 자신을 트레이드 보냈던 샌프란시스코 워리어스였고 새로운 에이스 릭 베리가 평균 40득점을 퍼부으면서 저력을 뽐냈지만 주전 5명이 모두 평균 20득점은 해주는 득점원에 체인벌린이 양팀 간 최다인 평균 28.5 리바운드를 걷어내며 리바운드를 지배한 끝에 4승 2패로 워리어스를 꺾고 그토록 원하던 NBA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새로 바뀐 역할에 바로 첫 우승까지 성공하자 다음 시즌에도 윌트는 평균 8.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첫 어시스트 왕 타이틀까지 거머쥐었고 7번째 NBA 퍼스트 팀과 4번째 정규 시즌 MVP까지 수상하는 등 30대에 접어들고도 건재함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68년 프롭에서 보스턴 셀틱스에게 다시 무릎을 꿇으면서 한 시즌을 더 죽섰는데 필라델피아는 프롭 탈락 이후 팀의 기둥이었던 윌트를 LA 레이커스로 트레이드해버리면서 팀 전체가 암흑기에 빠지게 됩니다. 나이가 좀 들긴 했지만 아직 위력적이었던 체인벌린을 얻게 된 레이커스의 상황은 그가 거쳐온 팀들의 상황과 비슷했는데 당시 엘진 베일러, 제리 웨스트를 앞세워 우승에 도전했음에도 59년부터 67년까지 8년 중 6번의 준우승을 이뤄내면서 제대로 콩라인을 타고 있었고 보스턴과 준우승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나는 상황까지 왔었기에 체인벌린의 합류는 곧 우승의 현실화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승을 정조준하고 시작한 68-69 시즌 최고의 가드, 포워드, 센터가 다
모인 레이커스는 서부 1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 샌프란시스코 워리어스와 애틀랜타 헉스를 꺾으면서 순조롭게 파이널 무대에 올랐습니다. 상대는 5번의 준우승을 안겨줬던 보스턴 셀틱스였는데 당시 보스턴은 강호라는 명성과 달리 동부 4위로 간신히 프로에 진출했고 빌 러셀과 주축 선수들이 모두 은퇴를 앞두고 있는 노장이었기에 이번에는 정말 우승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스턴은 저력을 보여주며 7차전까지 가는 혈전이 펼쳐졌고 7차전은 레이커스의 홈에서 열렸지만 106대 108 2점 차로 패배하면서 준우승의 늪을 빠져나오는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보스턴 왕조는 69년 우승으로 막을 내렸고 라이벌 러셀은 11개의 우승 반지를 끝으로 NBA 무대를 떠났습니다. 이후 체인벌린은 레이커스에서 4시즌을 더 뛰면서 팀을 3번 더 파이널로 이끌었는데 그중 가장 빛이 났던 시즌은 7-1-7-2 시즌이었습니다. 만년 준우승에 질려버린 엘진 베일러는 시즌 초반 돌연 은퇴를 선언하면서 팀의 전력은 급격히 낮아질 것처럼 보였으나 윌트가 35세의 나이에 평균 19.2 리바운드를 걷어내며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입성하는 노장 투혼을 발휘하면서 제리 웨스트와 게일 굴리치의 득점 활로를 트여줬고 그 결과 팀을 대표하던 포워드가 빠졌는데 오히려 33연승을 거두고 당시 정규 시즌 최다승인 69승을 거두는 등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도 시카고 불스와 미러키 벅스를 잡아내면서 파이널로 직행했고 뉴욕 닉스를 4승 1패로 꺾으면서 두 번째 우승 반지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파이널 평균 19.4득점, 23.2 리바운드로 나이가 무색한 활약을 펼친 윌트는 69년부터 수상이 시작된 파이널 MVP까지 받으면서 최고의 시즌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72-73 시즌을 끝으로 윌트 체인벌린은 은퇴를 선언하면서 15년간의 NBA 커리어를 마무리했는데요. 어느 시점에 놓고 봐도 괴물 같은 활약을 꾸준히 보여줬던 윌트의 등번호 13번은 그동안 거쳐왔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LA 레이커스 세 팀에서 모두 영구 결번으로 지정되었고 1978년에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면서 그동안의 업적을 만인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63세였던 1999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가 남긴 대기록들은 깨질 줄 모르며 역대 1위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데요. 그와 견줄 수 있는 역사상 최고의 신체 능력을 갖춘 센터가 등장하지 않는 한 그의 기록은 두고두고 전설로 회자될 것 같습니다.